그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그 마지막에 Q&A를 하나 할 건데 그때 이 책을 아마 그 저희가 드릴 거였거든요. 이게 책이 Python in Practice 이 위키북스에서 나온 서적입니다. 저희 그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파이썬 리액티브하게 짜기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한성민이라고 하고요. 그 IJWorks라는 이제 그 광고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발표 드릴 내용을 좀 나눠보자면은 처음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그리고 RxPy, 그리고 코르틴,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뭘까요? 그 쉽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비동기 데이터 흐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쪼개봤어요. 키워드로 쪼개봤는데 첫 번째는 비동기예요. 네, 이게 비동기란 의미가 이게 이제 혼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비동기로 구현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비동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데이터 플로우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화가 보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응형이에요. 예, 그 리액티브가 다시 풀어 말하면 반응형이잖아요. 반응형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외부에서 어떤 동작이 있어야만 이제 저희가 짜놓은 이 로직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량이에요. 이제 데이터 흐름을 각 목적에 맞게 작게 쪼갤 수 있고요. 정의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량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이제 시각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일단 이 그림을 봐주세요. 데이터는 흘러요. 이 노란 색깔이 데이터라고 보시고 이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줄은 그냥 이제 하나의 채널,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흐르는데 이제 이 데이터가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같은 시간에 흐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흐를지도 모르고요. 또 채널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심지어 계속 온다고 보장도 못해요. 심지어 데이터가 오다가 어떤 에러로 인해서 이게 익셉션이 뜨거나 아니면 에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X 표시된 건 지금 이 데이터 처리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결국에 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오는 데이터를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게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그 여러 데이터 흐름을 제어해 주는 게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인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오는 이 채널들이 있잖아요. 4개의 채널들을 이제 밑에서 시퀀셜하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 채널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려봤는데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데이터 채널은 여러 군데서 오고 이제 노란 색깔이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쉽게 필터링 할 수 있고 이제 다시 뭐 병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노란 색깔 선을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컴플리트가 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데이터 처리가 완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처리 이제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정의한 이제 리액티브 익스텐션에서 정의한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있고요. 그거는 그 구글에다가 리액티브 X라고 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RxPy라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리액티브 X 구현체인데요. 일단 이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리액티브 X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불러서 RX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고요. 2007년에 볼타라는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뭐 간단한 설명인데 2009년에는 리액티브 익스텐션으로 이름이 공개가 됐고요. 이제 2012년부터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면서 유저들한테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드를 볼 건데요.
이 RxPy에 대해서 코드를 이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코드를 보시면은 처음에 그 옵저버를 생성을 해야 돼요. 이제 옵저버는 이제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감지하고 그거를 이제 전달받을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observable이라는 그 클래스의 crea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그 observer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받은 거는 이제 observabl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observable이 하는 역할은 그냥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observable을 생성했으면은 그 observable에 있는 데이터를 서브스크립션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아랫줄을 보시면은 onNext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람다 펑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터 next가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를 프린트 해주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observer generator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observable이 데이터 수신자고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자고요. 네, observer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생성했던 observable의 create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 중에 이제 observer generator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거기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보시면 이제 생성자에서 전달받은 이제 observer라는 변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onNex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도형을 보시면은 이제 observable이 있고 onNext로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를 통해서 이제 프린트하는 이제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를 정의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코드를 보자면은 이제 RxPy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의 그 상태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가 onNext고요. 하나가 onCompleted, 하나가 이제 onError인데, 쉽게 얘기해서 onNext는 데이터를 그냥 전달해주는 sen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nCompleted는 이제 데이터 처리가 끝나고 데이터가 이제 unsubscribed 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가 완료됐을 때 이제 발생하는 하나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nError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래 메인 코드를 보시면은 observable로 이제 그 observer generator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observer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subscribe로 이제 데이터를 받는데 print observer라는 클래스를 안에 넣어줘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그 클래스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observer라는 객체를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onNext, onCompleted, onError라는 이제 각각의 메소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onNext value 아니면 onCompleted, onError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로 받은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지금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observable에서 이제 observer generator라는 함수를 저희가 이용해서 observer를 생성시켰는데, 그 observer generator에 대한 함수를 보자면은 이제 생성한 observer를 전달을 받았잖아요. 매개 변수로. 그 observer를 이용해서 이제 break the ice라는 문자열을 전달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을 한다면은 그 입력을 이제 데이터로 전달해주는 형식의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onNext 쪽에 break the ice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줬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 print observer에 onNext 안에 있는 이제 print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도형을 보시면은 observer가 있는데, 일단 먼저 subscribe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subscribe를 시작하면은 observer generator 안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되고요. 그 실행된 데이터 중에 onNext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의 입력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onN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해주거나, 아니면은 메시지가 비었을 때는 onCompleted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 전달을 마무리 짓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로직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언제 입력할지 모르는 데이터를 이제 들어오는 당시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벤트 기반의 하나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이제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코드가 있었는데요. 이 코드는 이제 이따가 끝날 때 GitHub 리포지토리 하나 드릴 텐데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루틴,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코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루틴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함수와 달리 함수를 호출한 부모,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함수를 호출했을 때 호출한 사람과 이제 호출당한 사람이 서로 같은 관계예요. 같은 관계라는 거는 원래 기존의 함수에서는 이제 어떤 함수를 호출시켰으면은 거기서 도중에 밖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심지어 한번 호출됐으면 이제 호출된 함수가 끝나야지만 이제 부모에 있는 코드 스택으로 돌아와가지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코루틴은 그 개념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코루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코루틴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데, 파이썬에 대해서는 이제 코루틴은 이제 뭔가 데이터를 무조건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자식 함수한테 뭔가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지 이걸 코루틴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루틴과 일반 함수를 조금 비교해 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일반 함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코루틴 함수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짜실 때 메인 코드에서 일반 함수를 호출하시고 이제 뭔가 리절트를 받아가지고 리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 함수의 일반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가 끝나고 이제 부모 로직으로 돌아오는 방식인데, 코루틴 함수는 조금 다르게 메인 코드에서 코루틴을 호출시킨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일드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메인 코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메인 코드에서는 다시 연산을 해요. 막 뭔가 연산을 하다가 코루틴 함수를 다시 호출시켜요. 그럼 코루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그 메인 코드로 돌아온 부분에서 다시 그 밑에 줄을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꺾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메인 코드에서는 send라는 함수를 통해서 코루틴 함수에 뭔가 데이터를 도중에 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짜시면은 기존에 자식 함수에서 부모 함수에 필요한 뭔가 로직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부모 함수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 어떤 처리 비즈니스 로직을 다른 별도의 공용 클래스로 벗어나서 이제 짜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식 함수에 직접 넣어가지고 짜셔야 되는 이제 복잡한 코드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그 개발을 이 코루틴 함수를 통해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루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루틴에 적용할 초기 데이터를 삽입을 먼저 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왼쪽이 이제 부모 함수고 오른쪽이 코루틴이라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출자에서 코루틴 쪽으로 넥스트를 시켜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루틴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이제 일들을 통해서 뭔가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출자가 이제 모든 처리를 다 끝냈으면은 클로즈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루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세션에서는 코루틴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너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봤고요. 코루틴이 이제 데이터를 막 바꿔 처리하는 대식가라면은 제너레이터는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거를 이제 부모 함수에 줄 수 있는 생성체인데요. 이것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range 함수라는 파이썬에 이제 range 함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 range 함수는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제 value in range 해가지고 3이라는 인수를 전달을 해줬는데, 이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0부터 2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돌려주게 되고, 이거를 이제 value에다가 넣어서 3번 반복시키고 0부터 2까지 데이터를 직접 한 번씩 다 반복문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래 아웃풋을 보시지 current value가 이제 0부터 2까지 찍히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인데, 이 부분을 제너레이터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커스텀 레인지라는 제너레이터 함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인덱스를 처음에 0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넘버보다 작으면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인덱스를 리턴을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함수 같은 경우에 리턴하면은 이 함수는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제너레이터나 코루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를 리턴하면서 부모 로직으로 돌아가요. 부모 로직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폴문 안에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거기엔 value가 0번이 들어가고,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찍어요. 그 다음에 range 함수가 다시 호출됩니다. next가 호출되는데, 그때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인덱스를 0번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일드, 인덱스, 저기 밑부분부터 시작해요. 인덱스를 플러스 1, 그래서 한번 1 값을 증가시켜주고, 다시 while문 아래로 내려와서 일드를 다시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모 함수로 돌아가서
이 value에 있는 이 프린트 값, value에 있는 값을 프린트 시켜주고 다시 인덱스를 한 번 더 높여주고 다시 일들을 시켜주는 형식으로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관계가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레인지 함수를 돌려봤을 때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아웃풋을 보시면은 오리지널 레인지 0부터 2까지 찍히고 저희가 만들었던 커스텀 레인지 함수를 찍어도 0부터 2까지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로직이었고요. 이거는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로직이었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서비스 단계에서 쓸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라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파이썬으로 이제 큰 데이터를 어떤 프로세스를 돌리고자 할 때 보통 아웃 오브 메모리가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메모리에서 막 이제 한 30기가 아니면은 1테라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저희는 데이터를 작게 나누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돌릴 수 있는 서버의 스펙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서 기획적으로 데이터를 작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런 방식 없이 저희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라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라지 데이터를 그냥 쉽게 말해서 1테라라고 치면은, 실제로 이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함수로 구현했을 때는 1테라를 메모리에 다 불러온 다음에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림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스트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때는 이제 while문이 들어가거나 어쨌든 반복문이 들어가서 계속 리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한 100줄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한 줄을 불러오고 한 줄을 처리하고 그리고 메모리 휘발시키고 두 번째 줄을 불러오고 두 번째 줄을 처리하고 메모리 휘발시키고 이런 구조인데, 그게 맞아요. 사실 스트림으로 구현하는 게 맞는데, 스트림으로 구현하면은 그 반복문 안에 이제 어떤 함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부모에서 바로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호출되는 이 함수는 단순히 데이터를 불러와주는 기능만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알맞게 불러와주는 기능만 하고 부모에서 그 불러온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싶을 때 이런 계층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제 자식의 그 결국에 호출한 함수가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로직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순수 함수 데이터를 이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데이터 변환 로직이 잘못되거나 데이터가 불러와주는 게 잘못되거나 어쨌든 그 함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지잖아요. 원인이 많아지는 걸 저희는 줄여야 되고 그 함수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적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스트림을 불러와요. 근데 데이터를 일드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1000줄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100줄을 불러온 다음에 걔를 일기해가지고 부모 함수에 넘겨줘요. 그럼 부모 함수는 처음에 100줄만 받아서 처리를 하고 다시 자식 함수로 돌아와서 자식 함수는 그 다음에 100줄을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부모 함수로 다시 돌려주고 그거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짜시면은 메모리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되 저희는 함수를 직관적으로 짤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소개를 드릴 수가 없고요. 그 GitHub 리포지토리를 보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샘플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자면은, 라지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셋이 500개가 쌓일 때마다 일기로 부모 함수를 돌려줍니다. 그럼 실제로는 메모리 안에는 500개의 데이터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서는 이제 메모리가 넘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프로세스에서 이제 500개의 데이터만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 500개의 데이터가 끝나면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비워줍니다. 그럼 메모리 부족은 이제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다시 라지 데이터를 이제 자식 함수에서 다시 가져와요. 다시 가져온 다음에 부모 함수에서 또 처리하고 메모리를 비워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많다고 해도 저희는 메모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너레이터에 대한 결론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예를 들면 스트림이죠. 스트림을 이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은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성능적으로 크게 차이도 안 나요. 보통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코르틴과 제너레이터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코르틴은 단순히 이제 부모 함수에서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코르틴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코르틴 함수는 그 도중에 받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받은 파라미터와 이제
부모 함수에서 추가적으로 받은 파라미터를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후차적으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가공을 하시거나 할 수 있는 로직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너레이터인데요. 제너레이터는 뭐 데이터를 받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생성해서 부모 함수에 넘겨줄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부모 함수에서 전달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떤 반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넘겨주게 될 경우에 홀인 안에다가 이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제너레이터에서 준 데이터 셋을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면은 개발 코드가 짧아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짜실 수 있게끔 되실 것 같아요. 이번 발표가 굉장히 짧았어요. 짧아서 좀 아쉬운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운데 있는 마이크 앞으로 와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검증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자동화 프로그램 짤 때 리스트 컴프레hen션으로 네. 데이터를 네. 리스트에 집어넣는데 네. 그것을 저 제너레이터 사용해서 네. 처리하면 그 프로그램 속도가 빨라지나요? 일단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커서에서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읽은 데이터만 처리하고 다시 커서에서 읽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몽땅 가져와서 리스트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데이터를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럼 메모리에 들어있는 게 되니까 그 데이터를 받는 시간도 걸리고요. 추가로 그 데이터를 이제 나눠서 처리한다 한들 메모리에는 이미 그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받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커서를 이용해서 뭔가 스트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림 처리를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네. 엑셀에 있는 거를 네. 엑셀에 있는 네. 어레이를 네. 컴프레hen션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네. 그 전에 제너레이터로 구현하면 더 빨라지지 않나요? 제너레이터로 구현하면은 사실 스트림이랑 그 속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속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데 데이터 상하 관계가 직관적으로 변하고 코드량이 줄어요. 이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발표 자료 보시면요. 파이콘 KR 발표 자료 보시면 GitHub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리포지토리 보실 거면 이 아래쪽에 있는 리포지토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거 아까 RX 하시는 분도 여쭤봤는데 네. 혹시 팀에서 이 RX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RxPy가 아니라 이제 그 RxJS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네. 지난 회사에서 RX를 네.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팀에서 이제 반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건데 네. 사실 우리가 대체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작업자들에 따라서 그걸 완전히 그냥 C 스타일로 그냥 짜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런 현실 이 선언형으로 많이 추가된 상태에 네. 패러다임을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네. 많이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실패를 했거든요.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듣고 가신 그런 게 있는가 싶어요.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파이썬 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제 람다 펑션 구현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한 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람다 펑션에 대한 가독성이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조금 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언어는 이제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객체를 선언해서 구현을 하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옵저버라는 객체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이제 그 객체를 선언해서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걸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일반적인 웹 서비스처럼 모델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뭔가 뷰에다 뿌려주면은 이제 이 리액티브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모델에서 다른 모델과의 관계가 엔드엔드 관계로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하면 그때는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벤트 기반으로 받고 하나의 큐를 만들어준다고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중간에 로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에러가 감지됐을 때 그 로그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제 미드웨어 서비스를 만들기에 되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시면 그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끝나신 건가요?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시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